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 제안서를 채널A가 입수했습니다. 지분대로 수익금을 나누는 게 아니라 토지를 나눠 갖는 방식이었는데 화천대유가 배당금과 더불어 거액의 분양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었던 배경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에 체포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틀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제기된 700억 원대 배당 수익과 350억 원 상당의 금품 로비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아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검찰은 곽 의원 아들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 경선에서도 55.34% 득표를 차지해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장동 의혹 속에서도 대세론을 이어가는 이유를 분석합니다. 코로나19 환자 입원 가능성을 절반으로 낮출 것으로 기대되는 먹는 치료제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는 3상 시험을 마친 알약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선구매 협상에 나섰습니다. 뉴스A, 오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단독 보도로 문을 열겠습니다. 언론인부터 법조인까지 얽힌 특정 소수가 어떻게 수천억 원이라는 시세 차익을 독식할 수 있었을까? 그 의문을 풀 단서죠. 초기 사업 제안서를 채널A가 확보했습니다. 입수한 사업 제안서를 뜯어봤더니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런 민간 투자자들에게 개발 수익을 몰아줄 수 있었던 설계의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홍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3월,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한 사업 제안서입니다. 100페이지 분량의 제안서에는 사업자 간 수익 분배 구조가 명시돼 있습니다. 우선 50.1%의 지분을 가진 공공부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부지 A11블록 한 곳을 배당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9.9%를 가진 민간 부분은 A11블록을 제외한 나머지 분을 배당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익 배분을 현금 비율이 아닌 토지로 나누는 구조인데 총 15개 부지 가운데 14곳을 민간 사업자가 독식하도록 짜여진 겁니다. 토지로 배당을 받은 건 화천대유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민간 사업자 7곳 가운데 토지를 소유하고 직접 분양 사업에 뛰어들 수 있었던 건 화천대유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업무용 부동산 외에 부동산 소유가 금지돼 있어 부동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거는 어떤 약간의 법을 지키면서 편법성을 썼다고라도 봐야 되겠죠. 뭐 지분이 많은 데는 땅을 많이 가져갈 거고 지분이 작은 데는 땅을 작게 가져가고 그렇게들 많이 하죠. 합병이라서 그런지 좀 약간 다르게 배분을 한 것 같은데. 이런 토지 배당으로 인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수익 배당금 4천억 원 외에도 직접 분양 사업에 뛰어들어 거액의 분양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4천억 원이 넘는 개발 수익을 배당받았고요. 이뿐만이 아니죠. 일부 땅에서는 경쟁조차 없이 직접 개발 사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걸 또 분양해서 번 돈만 4,500억 원이 넘을 거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이어서 김호영 기자입니다. 성남의 뜰 민간 사업자가 사업 제안서상에 나온 수익 분배율에 의해 토지를 분양해 얻은 수익 배당금은 4,040억 원. 그런데 14개 부지 중 5곳은 화천대유가 수의계약 형태로 매입해 자체 분양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화천대유는 지난해까지 3천억의 분양 수익을 별도로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분양을 시작한 연립주택단지 계약이 마무리되면 1,500억 원의 수익도 추가로 가져갈 전망입니다. 6.9%에 불과한 지분밖에 없었지만 부지를 팔아 생긴 배당금 4천억 원에 이어 자체 분양 수익까지 챙긴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처음 대장동 사업 민간 사업자 공모 당시 건설업자는 제외하도록 했는데 화천대유의 수익을 몰아주기 위한 것 아니었냐는 의혹도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화천대유 혼자 마음대로 토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지었다며 배당 수익까지 고려할 때 화천대유가 가져갈 수익이 8,5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긴급 체포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공무원 신분이면서 700억 원을 배당받는 논의가 있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태죠.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욱 기자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오늘 오전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의 핵심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의 돈 관련 의혹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성남의 뜰이 대장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만든 뒤 개발 이익까지 챙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700억 약정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또 다른 초점은 화천대유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350억 원대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서와 함께 유 전 본부장을 포함한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대화 녹취록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은 녹취록에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건 사실상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김만배 씨는 350억 로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익 배분 비율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예상 비용을 부풀린 거라며 과장된 사실들이 녹취됐다는 겁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은 공동 경비로 사용할 자금을 김만배 씨와 정영학 씨가 서로 상대방이 부담하라고 싸웠다며 이를 중재하다가 녹취가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계좌를 광범위하게 추적하며 돈 관련 의혹의 실체를 확인 중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관련성이 드러날 경우 횡령, 배임,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검토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여기다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화천대유 상임 고문이었던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이 이 화천대유가 직접 분양한 5개 지구에서 분양 대행을 독점했습니다. 바꿔 말해서 화천대유가 경쟁자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따낸 분양 사업에서 박 전 특검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역시 경쟁 없이 돈을 벌어들인 겁니다. 어디까지 가지치기가 되는 건지 밝힐 부분입니다. 이어서 여현교 기자입니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지구 15개 부지 중 5곳을 수의계약으로 가져가 직접 분양했습니다. 3개 대형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었는데 분양 대행은 A 분양 대행사에 독점적으로 맡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행사는 지난 2018년까지 4개 부지의 아파트 분양을 완료했고 지난달부터 남은 한 곳도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행사의 대표 이모 씨가 화천대유의 상임 고문을 지냈던 박영수 전 특검과 인척 관계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씨가 과거 운영했던 한 코스닥 상장사에서는 박 전 특검이 사회이사로 활동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특검이 자신의 인척이 대표로 있는 업체를 화천대유의 분양을 대행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이 씨와는 먼 인척 관계인 점과 회사 자문을 맡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씨가 화천대유 분양 대행을 맡게 된 것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대표는 김만배 씨와의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채널A는 A 분양 대행 업체의 이모 대표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여현교입니다. 네, 이 사건 취재하는 사회부 박건영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박 기자, 정치권이 주장한 검찰 수사의 핵심 자료가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인데요. 이 녹취록에 나온 돈 문제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돈 관련 의혹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배당 관련 문제고 네. 하나는 로비 의혹 관련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요. 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장동 개발 이익이 발생했는데 이 돈 중 일부를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주기로 약속돼 있다는 겁니다. 예. 또 하나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을 상대로 한 금품 로비 규모가 네. 350억 원에 달한다. 이런 로비 의혹이 또 다른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익 배당이 문제가 되는 게 천화동인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관련이 있다고요? 네, 이 개발 이익 700억 원을 배당하기로 했다면 네. 도대체 이 돈을 어떤 방식으로 건넬 것이냐, 이런 논의가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야당에선 이 천화동인 이 1호를 통해서 유 전 본부장이 돈을 받으려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에 제출된
자료와 제보를 합하면은 1호는 유동규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군한 대행의 것이라고 하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 천화동의 7개 회사 중에서 천화동인 1호에만 1,208억 원이 배당됐거든요. 이 돈의 실제 주인이 따로 있을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돈이 누구한테 지급됐는지 검찰 계좌 추적을 통해서 밝혀지겠네요. 네,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직후에 압수수색을 나섰는데 그 회사들 중에 유원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세운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회사인데요. 정치권 안팎에선 이 유 전 본부장이 이 회사를 통해서 배당받은 돈을 이른바 세탁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회사 주식을 담보로 사업 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렸다고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자연스럽지 않은 대목은 이거예요. 화천대유나 천화동의 관계자들을 보면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상당히 좀 불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받을 수도 있는 그런 회사를 세웠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네, 이 유한홀딩스랑 유사한 구조의 회사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는 거거든요. 이 천화동의 4호를 한번 보면요. 남욱 변호사는 3개 업체를 설립을 했는데요. 모두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을 같은 주소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한 회사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세운 걸로 알려진 유원홀딩스와 전화번호가 같았고요. 이런 업체들이 수백억, 수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 이익금을 실제 투자자에게 건네지는 통로로 이용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잇따르는 이유입니다. 검찰도 대장동 개발 이익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분배됐는지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워낙 큰 돈이다 보니까 이 돈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또 격한 다툼이 벌어지면서 일이 더 커졌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네, 이 화천대유 5호의 실소유자인 정영학 씨가 도대체 왜 검찰을 찾아가서 이런 양심 고백을 했는가 이거를 둘러싸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선 로비 자금 부담 문제를 놓고 내부 갈등이 있었다 이런 관측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의 입장문을 한번 보면요. 갈등의 원인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은 공동 경비로 사용할 자금을 서로 부담하라며 정 회계사와 김만배 씨가 싸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이들을 중재하다가 녹취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공동 경비의 성격에 대해선 더 이상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그러다 보니까 로비 자금 부담 문제로 다툼이 있었을 거다 이런 의혹과 맞닿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 함께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영학 회계사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돈 문제와 관련된 내부 갈등이 그만큼 심각했다는 추측이 나오는 대목이었는데요. 이 유 전 본부장은 실제 폭력을 휘두른 건 맞다 이렇게 인정하면서도 대장동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유 전 본부장의 해명은 앞서 정영학 회계사를 알지 못했다고 했던 앞선 발언과도 상반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영학 회사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하고 통화한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유 전 본부장이 향후 수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 파장이 어디까지 퍼질지 주목됩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의 박건영 기자였습니다. 네, 곽상도 의원은 조국 전 장관과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를 저격하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문제로 의원직을 내려놨습니다. 다만 자신은 화천대유의 위법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거듭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논란이 불거진 지 6일 만에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만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서 국회의원으로 더 활동하기 어려워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아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면서도 자신은 위법한 일을 한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될 것인지 의문이라며 특검 도입을 요청했습니다. 사퇴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곽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한 후 제명권을 놓고 당내 갈등이 증폭되자 전격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 곽 의원의 아들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의원 사퇴안은 본회의 표결로 확정되는데 국정감사 이후인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곽 의원 사퇴안이 처리되면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현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사퇴로 서울 종로와 서초갑이 공석이고 충북 청주 상당, 경기 안성 등 총 4곳에서 보궐선거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곽 의원 지역구인 대구 중남구가 더해지는 등 총 5곳에서 미니 총선급 보궐선거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이렇게 곽상도 의원이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압박할 명분을 얻었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 모두 이재명 경기지사를 대장동 개발 특혜의 몸통이라고 지목을 했죠. 민주당은 곽 의원의 사퇴를 평가절하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곽상도 의원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SNS를 통해 결기 있는 판단에 감사하다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쪽이 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0억 원 퇴직금 논란으로 수세에 물렸던 국민의힘이 곽 의원 사퇴 발표 후 역공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몸통은 이재명 지사라며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그 대장동 비리에 나는 처음 물어보는데 BBK 할 때 대통령 당선돼도 특검했어요. 마찬가지로 특검을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됩니다. 이 조각이 조금만 더 맞춰지게 되면 이재명이 가야 될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구치소일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도 악취가 진동하는 대장동 게이트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곽 의원 사태를 꼬리 자르기라고 평가절하하며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를 정쟁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반성은 없고 망상만 있는 기자회견이라며 본질은 달라지지 않고 국민의힘 게이트에서 벗어나지도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도둑을 막은 자가 도둑일 수 있습니까? 작물을 나눠 가진 자들이 바로 도둑입니다. 바로 국민의힘 그대들이 작물 나눠 가진 도둑입니다. 하지만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서른 의원이 대장동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지사가 사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등 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대장동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이재명 지사는 파죽지세입니다. 어제 제주에 이어서 조금 전 부울경 경선에서도 과반 압승을 거뒀습니다. 자, 이 소식을 먼저 전하고요. 민주당 경선 상황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성규 기자, 이재명 지사가 오늘도 압승을 이어갔는데요. 얼마나 차이가 났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지역 순회 경선 8번째 지역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선택은 역시 이재명 경기지사였습니다. 현재까지 7대 1의 성적인데 이 지사는 광주, 전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부울경 지역에서 19,698표를 얻어 득표율 55.34%를 기록했습니다. 2위 이낙연 전 대표는 11,969표로 33.62%를 득표했습니다. 21.72%포인트, 7,729표 차입니다. 추미애 후보는 9.74%, 박용진 후보는 1.3%를 득표했습니다.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에도 불구하고 누적 득표율 차이를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로써 이 지사는 53.51%를, 이낙연 전 대표는 34.67%를 기록하면서 누적 득표율 차이는 18.84%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본선에 직행할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이재명 지사는 연이은 압승으로 한층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후보들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당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겸허하게 결정과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나아지리라 기대합니다.
민주당 경선은 다음 주에 끝나는데 내일 공개되는 2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내일 2차 슈퍼위크에서 발표되는 국민선거인단 규모는 49만 6천 명인데 지금까지 24만 6천여 명, 49.6%가 온라인 투표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자동 응답 시스템 ARS 투표와 함께 발표돼 인천 지역 2만 3천 표까지 합치면 30만 표 안팎의 행방이 결정되는 셈입니다. 내일도 이 지사가 압승을 거둔다면 결선 직행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부울경 순회 경선 현장에서 채널A 뉴스 김성주입니다. 자, 오늘 경선이 어떤 의미일까요? 정치부 이현수 기자가 나왔습니다. 앞서 보셨지만 이재명 지사가 과반을 달성했는데 좀 더 차분하게 좀 결과를 짚어볼까요? 네, 어제 제주에 이어서 오늘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선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승을 이어갔습니다. 결과를 다시 한번 보면요. 네. 부울경에서 55.34%를 얻어서 1위를 차지했고요. 누적 득표율도 53.51%로 과반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2위인 이낙연 전 대표와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데요. 네. 추석 연휴 이후의 추이를 보면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득표율 격차 점차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경남지사를 지낸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사퇴하면서 네. 이 지사 지지를 선언을 했는데 이것이 영향을 줬을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요. 이 지사 측은 이 기세가 유지된다면 결선 없이 본선으로 직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점점 더 본격화되고 있고 야권 공세도 심해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 지사의 기세가 눌리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유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경선 결과를 보면 이 지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제 오늘 경선 결과는 대의원, 권리당원 등 민주당 내부 투표 결과가 대다수거든요. 네. 이 지사를 겨냥한 야권의 공세에 당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오히려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론조사 상으로도 이 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 등 네. 지지가 흔들리는 분위기는 아닌데요. 오늘 사퇴를 선언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논란으로 대장동이 오히려 야권의 악재가 됐다는 해석도 있고요.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여론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 2차 슈퍼위크 때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2차 선거인단 50만 명의 표심이 공개되는데 네. 그래서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본인은 측근이 아니라고 선을 긋지만 사실상 측근으로 알려진 이 지사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 캠프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지사도 그렇고 캠프도 그렇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김용전 경기도 대변인, 정진상 캠프 비서실 부실장 등 야권에서 제기된 이 지사 측근 연루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자신을 합니다. 예. 조금 전 경선이 끝난 뒤 이재명 지사 다시 한번 대장동 의혹과 자신은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개발에 참여한 민간 영역의 투자가 어떻게 되는지, 개발 이익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하는 부분은 제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정치인들의 일방적 억지 주장과 가짜 뉴스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는 그 내부자들 영화 속 그 추억은 이제 정말 과거가 되었다. 국민의힘 정신 차리시고요. 네, 다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네. 이 지사가 인사관리 책임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하고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캠프 일각에선 수사 진행을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서울시장 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로 고발됐기 때문인데 배유미 기자가 자세히 보도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당당히 진술하고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선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자신을 검찰에 송치한 경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적으로 매우 공명정대하고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명성이 있는 만큼 당당히 진술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검찰은 오 시장을 상대로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발언 경위와 허위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화물터미널 부지에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던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허가가 났습니다. 하지만 화물터미널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 비리 의혹이 불거졌고 결국 업체가 도산하면서 개발은 무산됐습니다. 오 시장은 선거 기간 열린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의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지금 제 기억에 파이시티는 전혀 제 임기 중에 인허가를 했던 사안은 아닌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오 시장은 또 2009년 처가 소유 땅이 있던 내곡동 일대를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고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 이후 6개월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오는 6일까지 오 시장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송찬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여야가 입맛대로 뭘 했습니까? 네, 관계도입니다. 네. 대장동 의혹 책임을 두고 각자 유리한 부분만 부각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단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입장이죠. 맞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관계도를 보면 예. 국민의힘 정치인과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고위 공직자가 수혜를 입은 걸로 나옵니다. 저거 한번 봐보십시오. 화천대유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희한하게 국민의힘 색깔하고 똑같아요. 돈도 다 저쪽으로 간 거예요, 지금. 유동규는 어디 갔어, 유동규? 아니, 거기는 다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놔두고요. 아니, 그걸 왜 빼고서 빨간색이라고 만들어요? 네, 의혹의 핵심 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빠져 있는데요. 네. 이재명 캠프 소속 김남국 의원도 비슷한 관계도를 오늘 SNS에 올렸습니다. 네, 유 전 본부장이 빠진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보니까 박영수 전 특검 국민의힘 측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야당이라고 뭐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은 이 국정감사장에서 12년 전 사진을 꺼내들었습니다. 12년 전. 이재명 지사 들어계시죠?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권한 내용도 들어있죠? 여기서부터 대장동 게이트 시작된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이분들 운명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관련성을 부각했는데요. 네.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 얘기는 없었습니다. 분명한 건 여든 야든 이번 사건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는 점 같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 지금 얽히고 설켜 있어서 국민 입장에서는 합쳐서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대선이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요. 맞아요. 조선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여야 주자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포착된 이 장면부터 먼저 보시죠. 아니, 지난번에 수사할 때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 그거로 다 수사 안 했습니까? 묵시적 청탁이라는 거는 판례에도 있는 용어예요. 아니, 예, 손바닥에 지금 적혀 있는 게 임금 왕자죠. 네, 맞습니다. 예. 앞서 두 차례 토론에서도 같은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번에도 또 안 지운 건가요? 네, 그래서 그런지 네. 이 인터넷에서는 뭐 왕이 되고 싶다는 거냐 아니면 뭐 무속적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지자 할머니가 그려준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그림이라면 네. TV에 출연할 때 뭐 그대로 뒀겠냐 이런 설명인데요. 이 민주당은 황당한 일이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왕자를 써가지고 부적처럼 들고 나오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도 이렇게 비판하지만 사실은 일단 이 지사만 해도 최근 조선시대를 연상케 하는 발언했잖아요. 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서 원고파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에게는 원고파직에 더해서 저기 남극 기전에 위리 안치를 명하도록 합니다. 네, 저도 참 생소한 단어였는데 네. 이 위리 안치와 봉고 파직 모두 조선시대 때 형벌입니다. 이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적통, 적자 논쟁 등으로 시대를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었죠. 네. 이 대선 주자라면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떠올리게 하는 언행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또 왕조시대 왕을 뽑는 게 아니라 국민의 왕으로 모실 지도자를 뽑고 있는 거죠. 여랑여랑이었습니다. 네, 신종플루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나오기 전까지는 치명률 높은 독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로나도 지금 먹는 치료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 이 긴 전쟁을 끝낼 창과 방패를 모두 손에 쥐는 셈인데 우리 정부가 이번에는 타이밍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요? 유승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개발 중인 알약이 마지막 3상 임상시험을 거쳤습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는 환자 775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먹는 알약, 몰누피라비르와 가짜 약을 닷새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가짜 약을 받은 환자들 가운데 14.1%가 입원 치료를 받았고 8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몰누피라비르를 복용한 환자 가운데 7.3%만 입원했습니다.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먹는 알약이 코로나19 환자의 증세가 심각해져 입원할 가능성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화이자나 로슈 등도 먹는 치료제를 개발 중인 가운데 가장 앞서 나가는 머크 측은 미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최대한 서둘러 신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he data are impressive. The FDA will look at the data, will examine the data as quickly as they possibly can. 머크 측은 연말까지 1,000만 명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먹는 치료제는 확진됐거나 감염 의심되는 환자가 감기약처럼 먹고 회복을 기다릴 수 있어 위드 코로나의 핵심 요소로 꼽힙니다. 먹는 치료제 개발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미국 증시도 상승했습니다. 선구매 시기를 놓쳐 백신 공급 지연을 겪었던 정부도 먹는 치료제 예산을 확보하고 제약사들과 접촉 중입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이번 먹는 치료제의 개발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주입니다. 처음 보는 여성을 따라가다 말리는 경찰까지 폭행한 남성. 잡고 보니 현역 해군 중령이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자켓을 손에 든 남성이 비틀대며 여성의 뒤를 따라갑니다. 이상함을 느낀 여성은 자꾸만 뒤를 돌아봅니다. 남성이 다가오자 불안해진 여성은 파출소를 찾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길을 돌아가는가 싶더니 급기야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는 남성. 말리는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까지 합니다. 목사님 폭행 당했죠. 행설수설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남성은 파출소 앞에서 10분가량 난동을 부리다 체포됐습니다. 내 딸 보려고 하는데 왜 막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던데. 아무튼 계속 들어가려고 하셨고 경찰은 제지를 하셨고. 알고 보니 이 남성은 현직 해군 중령.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따라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을 해군 군사경찰에 인계했고 군사경찰은 중령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해당 중령은 취재진에게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폭행당한 경찰관을 조만간 찾아가 사과할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던 40대 부부의 집에 불청객이 들이닥친 건 자정을 넘긴 늦은 밤이었습니다. 아랫집 남자는 문이 열리자마자 흉기를 휘둘렀고 결국 부부는 사건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신고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누구든 피해자도 또 가해자도 될 수 있는 층간소음 문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범행 사전에 계획하셨습니까? 흉기 사전에 구매하신 거예요?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끔찍한 사건입니다. 일가족 6명 가운데서 부모 둘은 사망하고 또 조부모 둘은 지금 중상을 입은 상태인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사건은 지난달 27일 자정을 조금 넘은 시간인 0시 30분쯤 발생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30대 남성 정모 씨가 아파트 위층 이웃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건데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에 40대 부부가 사망하고 60대인 할아버지 할머니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네. 10대 자녀들은 방 안에 숨어 있었기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 정 씨는 5년 전부터 피해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흉기를 휘둘렀다는 점에서 경찰은 계획범죄의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 충격이 정말 심할 것 같은데 다른 이웃들 증언을 보니까 층간소음이 그렇게 심했던 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예,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잔혹한 범죄까지 저지를 정도면 갈등의 골이 좀 깊었다고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예. 정작 다른 이웃들과 피해자의 지인은 정 씨가 작은 소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청 신경 쓰고 다니려 하더라고요. 하도 그랬으니까. 조금만 걸어가도 전화하고 엄청 예민하시고 남들한테 한 번도 흩어지 않았고 그 둘이 욕을 한 적도 없어요. 아, 정말 왜 살인까지 저질러야만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피해자한테 정신적인 문제는 없었습니까? 네, 정 씨는 범행 전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고요. 예. 특별한 정신병 병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3차례 진행한 심리검사에서 정 씨가 내성적이고 은둔형이라는 판단이 나왔고 2013년부터 홀로 생활한 만큼 층간소음에 대한 분노와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돼 왔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범행의 주된 원인이 층간소음인지 아니면 정 씨의 정신적인 문제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층간소음을 빌미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네, 아무리 그래도 살인을 정당할 수는 없지만 층간소음이 빌미가 된 그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층간소음 살인 사건이 처음 이슈화된 건 지난 2013년 서울 중랑구에서 50대 남성이 30대 형제 2명을 살해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로도 매년 2~3건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1년 넘게 지속된 경우 갈등이 폭행이나 위협으로 번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예. 때문에 전문가들은 직접적으로 당사자들끼리 부딪히기보다는 제3자를 통해 중재를 받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1년이 넘어가면은 당사자들끼리 부딪혔을 때는 정말 폭행이나 살인,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넘어가게 되는데 직접 부딪히지 말고 상담을 받아서 접근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다. 네,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과 이제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봐야 될 그런 뉴스였습니다. 사건을 보다 이수연 기자였습니다. 우리가 대선을 치를 즈음 프랑스도 새 대통령을 뽑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가 스캔들에 휘말렸는데요. 지지율이 꺾이기는커녕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프랑스가 정치인 문제에 관대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사생활이냐 아니면 법적, 도덕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른 거겠죠. 세계를 가다 김윤종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프랑스 정계를 발칵 뒤집은 사진입니다. 우통을 벗은 6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감싸고 있습니다. 유력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에리크 제무르와 그의 보좌관입니다. 한 주간지가 남프랑스 해안에서 촬영한 사진을 폭로하자 두 사람 사이가 연인 관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극우 언론인 출신인 제무르는 변호사네와 자녀 3명의 가장입니다. 미혼이 여성 보좌관은 대통령 4명을 배출한 국립행정학교 출신의 엘리트입니다. 제무르는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이라면 도덕적 지탄 속에 대선 후보 자격 논란이 이어졌겠지만 프랑스에선 정치인의 사생활 보호 논란이 더 뜨겁습니다. 파리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Est-ce qu'il ne le veut pas lui aussi? Vous voyez, après quand il y a des paparazzis, on provoque. Moi, très sincèrement, je pense que la vie privée est importante. Donc cette idée change puisque la vie privée du président et ce qui l'entoure va forcément affecter d'une manière ou d'une autre. 숨겨둔 사생활을 두고 두 집 살림을 했던 미테랑. 그리고 영화배우와 불륜 관계였던 올랑드는 사생활 보호 정서 속에 무사히 대통령 임기를 마쳤습니다. 재임 중 이혼하고서 넉 달 만에 재혼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슷한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공직의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하는 영역으로 여기는
프랑스 특유의 정서 때문입니다. La vie privée est importante. La révélation des infortunes de l'un ou de l'autre est sans importance. 젊은 여성과의 스캔들 이후 재물의 인지도만 높아졌습니다. C'est une photo qui a été c'est de la manipulation, télévisuelle, c'est pour qu'on entende parler de ce monsieur, c'est fait exprès, c'est pour qu'on entende parler de lui avant les élections bien sûr. 스캔들 전에 7%였던 재무르 지지율은 이민정책 등에서 우파 유권자들의 공감을 받아 최근 13%로 치솟았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마크롱 대통령과 마린 르펜 국민연합 대표의 양강 구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엘리제 궁을 지킬 주인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한 달 뒤인 내년 4월 결정됩니다. 서서히 달아오르는 선거연에 이번 스캔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김윤종입니다. 가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꽃 핑크뮬리와 코스모스가 만발했습니다. 오늘 연휴를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는 날씨여서 많은 분들이 가을꽃을 찾아가셨는데요. 내일도 맑은 하늘에 공기가 깨끗해서 오늘만큼이나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자외선은 강할 전망인데요. 오랜 야외 활동 계획하셨다면 동공에 무리가 덜한 옅은 회색이나 녹색 계열의 선글라스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은 30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서울이 최고 28도, 강릉과 대전 30도, 전주 31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서해상엔 강풍이 불어서 물결이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연휴가 지나고 나면 수도권과 강원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